하이로의 아트토크 그림 없는 미술관이 마련한 미술사 사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고대 미술은 이집트로부터 시작되어지는데 바로 파라오상과 피라미드의 모습이죠. 고대 이집트에는 예술의 신 푸타에 의해서 백은 기쁨, 흑은 재생, 적은 악마, 황은 신성, 녹은 활력을 의미하며 그 범위 안에서 아름다운 미술의 꽃을 피우기 시작을 하죠. 이어서 그리스에서는 파르테논 신전, 밀로의 비너스, 카피톨리노의 비너스를 통해서 아름다움을 더욱더 비추게 됩니다. 선사시대의 크레타와 미케네의 미술을 그대로 포함하고 있고요. 비율과 형태에 따라서 도리아식과 이오니아식 그리고 코린트식으로 구별되어지는 이러한 건축의 모습들을 통해서 더욱더 장중함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 바로 그리스 미술의 특징입니다. 지극히 간소함으로 모든 것들을 움직였던 그리스 미술 속에서의 모습. 그런데 로마는 콜로세움의 모습을 세우면서 그 속에서 헬레니즘 시대의 회화나 양식이나 기법을 답습하면서 자신들만의 양식으로의 변화를 꿈꾸게 됩니다. 작시연상과 원근법 그리고 환상적인 표현으로 자신들의 제1부터 제4시대의 양식을 만들어내게 되죠. 이 고대 미술을 이어서 중세 미술의 시대로 접하게 되는데 바로 중세 미술의 첫 번째는 비잔틴 미술입니다. 비잔틴 미술은 기독교 중심적 문화예술로서 미술 문화와 예술의 암흑기라고 불려졌었는데 5에서 6세기의 오리엔탈 지역의 사실주의와 헬레니즘 미술의 혼합으로 이루어졌던 비잔틴 미술은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콘화의 시대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로마네스크 미술은 피사의 대성당을 볼 수 있고요. 11세기 초부터 12세기 중엽에 둥그스름한 형태의 중후한 양식의 건축과 삼각형 지붕 그리고 아치형 창 그리고 프레스코화로 벽면을 장식하면서 움직였던 로마네스크 양식, 이 화려함을 이어서 바로 건축의 고딕의 모습을 이루게 됩니다. 고딕 미술은 프랑스의 노트르담 사원과 독일의 쾰른 대성당, 이탈리아의 시에나 성당과 밀라노의 성당을 그 의미로 둘 수 있습니다. 12세기 중엽부터 14세기 프랑스를 중심으로 전개되어졌던 미술의 형태이고요. 수직을 강조한 뾰족한 첨탑과 그리고 좁고 긴 창문의 스테인드 글라스가 바로 고딕 양식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고딕 양식의 이러한 화려함을 빛을 발할 수 있었던 것은 아치의 사용으로 인해서 더욱더 높아질 수 있었던 것이죠. 이 고딕 미술을 이어서 중세 미술은 마무리가 되어지고 근대 미술이 열리게 되는데 바로 르네상스의 미술이 시작입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 최후의 만찬, 그리고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 최후의 심판, 다비드상, 그리고 라파엘로의 아테네 학당, 성모자상, 그리고 성 베드로 대성당과 피렌체 대성당이 르네상스 미술의 가장 절정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기독교 중심의 미술에 반발하여 시작되어졌던 르네상스 미술, 고대 그리스 로마 미술로 돌아가서 인간성 회복에 중점을 두면서 시작했던 미술이죠. 이 시기는 비잔틴과 달리 문이 예술의 부흥기였고요. 원근법과 자연의 과학적인 접근을 통해서 신체 해부학적 구조에 따른 사실적이고 정확한 수치에 의한 수학적 비율 등을 추구하며 미술들을 움직였던 시대입니다. 르네상스의 모든 것들 너무 과했던 것일까요? 그래서 뭉개진 진주라는 바로크를 열게 한 이유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인간이 생각하는 자연과
인간이 생각하는 신을 꿈꾸었던 르네상스 시대를 거쳐서 결국은 그러한 모든 것들 속에 드러나야 할 것은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었던 거죠. 그래서 카라바조를 중심으로 바로크의 서막이 열리고 루벤스의 마리드 메디치의 생애와 십자가에 내려지는 예수를 통해서, 그리고 렘브란트의 야경과 해부도, 그리고 자화상을 통해서 우리는 바로크의 이야기를 접하게 됩니다. 바로크의 그림을 바라보고 있으면 추한 것까지 그대로 모든 사실을 보여준다라는 그 주장을 하고 나아가는 것을 한눈에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절제되어짐보다는 감성적인 드러냄을 보게 되는 바로 이 바로크 미술. 17세기 절대적인 왕권을 배경으로 움직였고 과장되고 동적이면서 남성적 경향의 미술 양식으로 드러내는 그런 특징을 보게 됩니다. 이 바로크 미술을 이어서 이어지는 것은 로코코 미술이죠. 프란시스코 데 고야이의 옷을 입은 마하의 모습으로 보여지는 것은 프랑스 루이 15세 시대에 유행했던 화려하고 장식성이 강한 여성적 경향의 미술 양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코 미술로 마무리를 짓고 신고전주의의 근대미술의 시작을 알립니다. 앵그르의 샤를 7세의 대관식에서의 잔다르크나 옥자의 나폴레옹 1세로 그 모습을 드러내게 되는데, 18세기 중엽부터 19세기 프랑스 중심으로 유럽 전역에 나타난 사조입니다. 바로크와 로코코 예술 양식의 반동으로 고대 그리스 로마의 회귀를 강조했죠. 이어지는 들라크루아의 민중을 이끄는 자유의 여신을 통해서 낭만주의가 드러나게 됩니다. 19세기 형태보다 색채를 중요시했고 현실을 초월한 자유로운 내면의 세계를 표출하고자 했던 낭만주의. 이 낭만주의는 인간의 감정과 상상력을 중시한 형태가 주류를 이루었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어서 사실주의와 자연주의에 근거한 밀레의 이삭죽기나 만종, 테오도르 루소의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죠. 객관적인 사물과 자연의 상태를 그대로 표현을 했던 것이 바로 이 19세기 중엽에 유행을 하게 됐는데, 우리는 그들을 바르비종이라고 부르죠. 루소의 자연과 밀레의 인간 중심의 모습의 형태를 띠고 있는 이 자연주의를 넘어서 이제 인상주의로 가게 되는데, 모네의 해돋이, 양산을 쓴 여인, 마네의 풀밭 위의 점심, 르누아르의 두 자매, 그리고 피아노 치는 소녀들. 19세기 후반에 등장했던 이 인상주의, 모네의 해돋이로부터 출발을 하게 된 거죠. 사물의 고유색을 부정하게 되었고, 시간의 변화에 따른 색채 변화와 자연의 세밀하고 찰나적인 인상을 표현해 나가고자 이들은 그림을 옮겨갔던 거죠. 인상주의는 한순간의 인상을 포착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었기 때문에 순수한 지각의 양태만, 그리고 해석과 의미, 대상성을 철저하게 배제해버렸다고 볼 수 있는 미술 작품의 세계인 거죠. 바로 이러한 그림이 표면적이고 깊이가 없다고 한계를 느꼈기 때문에 새로운 미술이 나오게 되는데, 바로 신인상주의의 미술이 이 세계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랑드 차드 섬의 일요일 오후와 시냐크의 마르세유 항이 있는 풍경 속에서 19세기 말에 등장하기 시작하는 신인상주의는 색을 무수한 색점을 사용하여 분할하는 기법을 사용하게 되죠. 인상주의의 과학성을 부여한 점묘파와 분할파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근대 미술을 마무리 짓는 후기 인상주의는 세잔에 목욕하는 여인들, 고기의 해바라기, 별이 빛나는 밤, 그리고
고갱의 타히티의 여인, 그 다음에 로댕의 조각, 생각하는 사람과 지옥의 문들이 있죠. 이 후기 인상주의는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에 활동을 했으며 야수파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었죠. 고흐 같은 경우에는 인상주의가 시각에만 집착했다고 보면서 자유로운 붓질과 강렬한 색채를 통해서 예술가 고유의 감정 표현을 할 것을 이제 촉구했던 것이죠. 그래서 분할 필법을 사용을 했는데 선을 잇지 않고 끊어서 사용하는 이 모습으로 고흐는 자신의 격양되고 불안정한 정서의 상태를 잘 반영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와 달리 고갱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그 모든 것들을 이루었느냐? 사물의 표피적인 외관 대신 색채의 자유로운 사용과 형체의 왜곡을 통해서 그의 진정한 감정을 전달하고 싶어 했던 것인데요. 그래서 고와 달리 눈에 보이는 세계에 구애받지 않고 현실과 상상을 섞어서 그림을 그림으로써 자유롭게 심상을 표현했던 화가의 모습으로 남아 있죠. 원근법과 명암법을 탈피하고 감정에 기반하여서 사물을 느끼는 대로 그렸던 고갱의 미술, 그것이 바로 근대 미술의 마지막 후기 인상주의의 모습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어지는 것은 현대 미술로서 야수파의 상징인 마티스의 후식, 그 다음에 달팽이, 르오의 미제레레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그 특징을 보게 됩니다. 고흐와 고갱으로부터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나타난 사조이고요. 인상주의의 빛에 의한 명암법을 거부했고 원색의 대담한 사용을 시작을 했으면서 단순한 형태와 자유로운 분놀림을 통한 주관적인 감정의 표현을 시작했던 것이 바로 이 야수파들의 모습이었던 거죠. 이 야수파를 잇는 것이 이제 입체파의 모습입니다. 큐비즘으로 불려져 있는 이들은 피카소의 아비뇽의 처녀들, 게르니카, 거울 앞의 여인과 브라크의 에스타크, 그리고 포르투갈 사람이 바로 그 시대를 이끌었던 것이죠. 야수파 운동을 전후해서 일어난 프랑스의 회화 운동으로서 기존의 원근법적인 방식을 탈피했고요. 하나의 사물을 평면에 서로 다른 측면을 동시에 그려냄으로써 사물을 입체적 관점에서 표현하고자 했던 것이 바로 이 입체파 큐비즘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큐비즘은 쉽게 설명을 하면 모든 면에서 감추어진 면을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가장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자, 이 입체의 모든 것들을 입체파 큐비즘을 넘어서 이제 나타나는 것은 표현주의죠. 바로 표현주의의 절정은 뭉크죠. 뭉크의 절규와 샤갈의 바이올린 연주자, 클레이의 월출과 일출, 일몰이죠. 그리고 코코슈카의 폭풍우가 바로 그 대표적인 작품들입니다. 1911년에서 20년 사이에 독일과 오스트리아를 중심으로 한 부흥한 미술 운동이 한 부류이고요. 극단적 형태의 변형과 단순한 작품으로 작가의 내면 세계를 표현하려고 했던 것이 바로 이 표현주의의 모습입니다. 이어지는 미술 사조의 흐름은요. 미레파로서 보치니의 탄성, 세베리니의 물랑루지의 곰춤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1912년 미래주의 선언을 한 이탈리아에서 전개된 전위 예술운동이고요. 현대 생활의 역동성을 감각적으로 표현한 것이죠. 이 미래파이에 이어지는 것은 초현실주의, 시르레알리즘이라 해서 달리의 해변에 나타난 얼굴과 과일의 환영, 기억의 지속,
미로의 종달새를 쫓는 빨간 원판이란 작품에서 드러납니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제2차 세계대전 이전까지의 모습이고요. 프랑스를 중심으로 한 유럽과 미국에서 유행했던 사조로서 인간의 무의식, 꿈의 세계 등 비현실 세계를 표현하기 위해 물체의 모순된 배치와 형태로 대담하게 표현한 미술 양식이죠. 이후에 우리는 추상주의로 마무리를 하게 되는데, 몬드리안의 적색, 청색, 황색, 흑색의 컴포지션과 칸딘스키의 검은 점, 그리고 노랑, 빨강, 파랑, 그리고 경계가 있는 그림을 통해서 추상주의를 만나게 됩니다. 1940년 이후에 발생되어진 미술 사조로서 눈에 보이는 현실 사물을 구체적인 형태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순수 조형의 요소와 원리를 이용해 그림을 나타냈던 사조가 바로 추상주의의 모습이죠. 지금까지 하이로의 아트토크 그림 없는 미술관에서 마련했던 미술 사조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좀 더 미술의 깊은 이해와 폭넓은 시야를 통해서 그림의 아름다움을 접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되기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